언니, 일어나요. 할 말 있어요. 미영아, 이러지 마. 내일 얘기하자. 오빠는 가만히 있어. 왜 엄마 아빠한테만 차를 사줘? 나는 통학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미영 씨, 진정하고. 언니라고 불렀잖아요. 뭘 자꾸 미영 씨래. 아가씨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등록금도 내가 알아서 벌어야 되는데 오빠는 왜 부모님한테만 잘해? 야, 그만해.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소중한 동생이었잖아. 이제는 나보다 돈 많은 집 딸이 더 좋아? 아빠 빚도 다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난 뭐야? 나도 이 집의 가족 아니야? 나도 차 사줘요. 그리고 등록금도 내줘요. 언니네 집이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신우이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김선주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마을은 넓은 들판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규모 화훼 농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향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고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를 낳았습니다.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딸과 손녀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화훼 농장의 주인이었던 외할아버지의 결정은 그들 모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내 잘못은 없어.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어머니는 어린 선주 씨를 안아주며 자주 이런 말을 했고 그때마다 선주 씨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세상의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화훼 농장은 사계절 내내 활기가 넘쳤습니다. 봄이면 화사한 튤립들이 끝없이 펼쳐졌고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이 농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이 되면 국화의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추운 겨울에도 대형 온실에서는 포인세티아와 동백이 꽃을 피웠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직원들은 모두 그녀의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선주가 벌써 이만큼 컸네. 어머니 닮아서 고운 얼굴에 마음도 곱고. 외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자주 이런 말을 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녀를 낳아 키우기로 한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선주 씨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특별히 보호했고 덕분에 그녀는 아빠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선주야, 할아버지 농장에 새로운 튤립 구경하러 갈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이야.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언제나 설렘 가득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사한 꽃들 사이를 거닐며 가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면 어머니는 더욱 꼭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주는 밝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반장도 여러 번 했고 교내 100일장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글짓기 주제는 언제나 우리 엄마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자신의 자녀처럼 아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매일 아침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아저씨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웃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종종 들고 오셨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잠들기 전 선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 우리 둘이라서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런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가족은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로 충만했고, 그것은 어떤 완벽한 가족보다도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화훼농장의 꽃들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절마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김선주 씨가 2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훼농장이 더욱 번창하면서 그녀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그녀를 탐내는 중매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주야, 어제 이장님 댁에서 또 연락이 왔어. 아들이 서울대 법대 다닌다는데.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꺼냈고,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대학교 1학년이야.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어.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자신처럼 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집안과 일찍 인연을 맺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널 키웠는지. 이제는 좋은 집안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0살의 그녀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고 싶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팅에서 설레는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해주는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주가 워낙 예쁘고 똑똑해서 그래 이번에 소개해주는 총각은 의대생인데. 마을 아주머니들도 틈만 나면 중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농장이 더욱 커지면서 그녀는 좋은 조건의 신부감으로 소문이 났고, 주변에서는 너도 나도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선주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서울에서 괜찮은 집 아들이. 어머니는 거의 매주 새로운 선자리를 권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대신 교내 동아리 활동과 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팅과 소개팅을 통해 자신만의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시던 어머니도 점차 딸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으로 딸을 키우기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딸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선주야. 엄마가 너무 조급했나 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의 양보로 그녀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친구들과 캠퍼스를 거닐며 수다를 떨고,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독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밝고 씩씩하게 자란 손녀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딸에게 은근히 선주의 선택을 존중해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내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선주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렴.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김선주 씨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캠퍼스의 자유로운 연애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해 3월 군대를 막 전역하고 복학한 4학년 선배 정훈을 만났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봄의 설렘이 여름의 열정으로 바뀌고 가을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어느 겨울날
그녀가 집에 돌아와 던진 한마디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20살에는 중매를 거절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은 선배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리 진짜 사랑해요. 그놈도 이제 막 대학 졸업했는데 무슨 결혼이야? 절대 안 돼.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어머니의 반대는 강경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모녀의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선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는 거야? 선을 보라고 했지. 결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적어도 엄마가 소개하는 검증된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지.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사람 보고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데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엄마 정말 속물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서 그녀를 키우며 겪었던 고초들, 딸만큼은 편하게 살기를 바랐던 마음들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선주야, 내 어머니 마음도 좀 헤아려 주렴. 너무 서둘지 말고. 하지만 22살의 그녀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했습니다. 정우는 성실했고 똑똑했으며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취업도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둘의 미래는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은 선배는 달라. 그녀의 간절한 설득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난을 딸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20살에 선보는 건 반대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였고, 이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 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해. 어머니의 말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감정에 푹 빠진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모녀는 며칠 동안 대화가 끊겼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색해졌고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모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농장의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선주가 이제는 제 앞가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새삼 감회를 자아냈습니다. 선주도 다 컸네. 하긴 우리가 봐온 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은 모녀의 화해를 바라며 조심스레 중재에 나섰지만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선주 씨는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의 반대를 겨우 무마시키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고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쪽의 형편이 생각보다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선주야, 미안한데 예물은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정훈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가 아직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결혼이잖아.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막 취직했고 아직 월급도 얼마 못 받았어.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고. 예물 상담을 받으러 간 날, 정우는 금반지 하나를 겨우 골랐습니다. 다른 신부들은 목걸이, 귀걸이 세트는 기본으로 맞추는데 그녀는 반지 하나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14K로 하면 어떨까? 비용이 조금이라도 절약되잖아. 웨딩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를 고르자고 했고 그녀가 눈여겨보던 고급 드레스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드레스야 하루 입는 건데 너무 비싼 걸 할 필요 있을까?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날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주도는 비행기 값도 비싸고 경주로 가면 어떨까? 기차로 가면 경비도 훨씬 적게 들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꿈꾸던 로맨틱한 제주도 신혼여행은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초라해져야 하는지 서러웠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녀의 모든 로망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는 결국 모든 결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화훼 농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딸이 흘리는 눈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손녀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우리 선주 결혼인데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챙겨줄게. 덕분에 그녀는 원하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랐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물도 목걸이와 귀걸이를 추가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그늘이 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만류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선택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 없이 잘 살아볼게요. 그녀는 강한 척 웃어 보였지만 어머니는 딸의 눈빛에 서린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시간이 딸의 선택을 후회스럽지 않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김선주 씨는 새 아파트에서의 신혼살림을 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마련해준 20평형 아파트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꿈꾸던 신혼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짐을 한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너희 집이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면 나는 우리 집이라 생각해서 방 빼고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정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밥이라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신우이도 직장 구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면 되잖아.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었어. 내 친정이 돈 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이 좋은 집안하고 결혼한다니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단칸방 빼고 그 돈으로 빚을 좀 갚았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시댁에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시부모님이 이렇게 불쑥 들어와 신혼집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방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잠깐만 있다가 직장 구하면 나갈게. 그동안만 좀 봐줘.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잠깐이 얼마나 길어질지. 신혼의 달콤한 꿈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합가 선언은 그녀의 신혼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내기 신부가 아닌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누이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저녁이면 좁은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신혼부부만의 소소한 행복을 꿈꾸었던 그녀의 바람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한밤중이었습니다. 김선주 씨는 남편과 함께 겨우 잠이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누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할 말 있어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술기운으로 이미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정우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이러지 마. 내일 얘기하자. 정훈이 달래보려 했지만 시누이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가만히 있어. 왜 엄마 아빠한테만 차를 사줘? 나는 통학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누이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을 위해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한 것이 이런 오해를 살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 씨, 진정하고. 언니라고 불렀잖아요. 뭘 자꾸 미영 씨래. 아가씨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등록금도 내가 알아서 벌어야 되는데 오빠는 왜 부모님한테만 잘해?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의 거친 반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 집에 살면서 늘 조심스럽게 대했던 시누이였는데 속마음은 이렇게 다른 것이었나 싶어 서글퍼졌습니다. 야, 그만해. 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소중한 동생이었잖아. 이제는 나보다 돈 많은 집 딸이 더 좋아? 시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은근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빚도 다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난 뭐야? 나도 이 집의 가족 아니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옆집에까지 들릴까봐 걱정되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나도 차 사줘요. 그리고 등록금도 내줘요. 언니네 집이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시누이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새벽에 고요를 깨는 시누이의 소리에 시부모님도 깨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란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시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시누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시누이를 데리고 나갔고 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어머니의 반대가 이유 있는 것이었을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답 없는 질문들만 맴돌았습니다. 시누이 사건 이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김선주 씨는 어머니를 만나러 화훼농장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녀는 익숙한 농장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멀리서 온실이 보였지만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선주 왔어요. 혹시 어머니 계신가요? 그녀가 농장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일해온 김 반장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모르고 오신 거예요? 김 반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뭘 모르고요? 사모님이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네. 무슨, 어떻게. 새벽에 꽃시장 가시다가 트럭이 갑자기 김 반장의 설명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을 안 줬어요? 시어머님께 연락드렸는데 아가씨께 말씀 안 하셨나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중환자실 앞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선주야, 외할아버지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서 병간호를 하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교통사고 나신 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어. 지금도 시부모 모시느라 힘들 텐데. 충격받을까 봐서요? 제 친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걸 딸한테 알리지 않는 게 말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어머니,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아니면 제가 엄마 병간호한다고 집을 비울까 봐 걱정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엄마한테 전 이제 뭐라고 해야 하죠?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무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시부모님 식사를 챙겼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늦게 알게 돼서. 의식불명인 어머니 곁에서 그녀는 매일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시댁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회복만을 바라보며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때였습니다. 김선주 씨는 낯선 노년 남자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선주 씨죠? 그녀는 놀랐습니다. 낯선 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신지. 저는 박춘배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선주 씨 어머님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사실은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이제는 남편이죠. 남자는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이 남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사고 당일 아침에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선주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던 중에 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꽃시장에 들러서 좋아하는 장미를 사 가지고 오시겠다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셨대요. 특히 선주 씨가 결혼하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더 조심스러워 하셨다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그녀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남자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머님과 알게 되었어요. 제가 화훼 도매상을 하는데 그렇게 인연이 되었죠. 그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결혼 즈음부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선주 씨 걱정을 하셨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말씀으로는 선주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대요. 중환자실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제가 많이 들어줄게요. 그녀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새로운 행복을 꿈꿀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불려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선주 씨, 좀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당직 간호사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님이 환자분의 귓가에 매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목숨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는 말씀을 환자분 귀에 대고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환자분의 손에서 인주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CCTV를 확인해 보니 박춘배라는 분이 여러 차례 서류를 들고 와서 환자분의 손에 강제로 지장을 찍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환자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면회 시간에 시어머님이 다녀가신 후 환자분의 링거액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줄어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집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주 씨, 앞으로는 허가된 보호자 외에는 절대 면회를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의식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인주 자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속삭임이, 새 의부의 배신이 모두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새 의부라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고 시어머니는 그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해. 그녀는 병실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고발할 것인가, 가족의 체면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새 일부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들입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재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어머니가 가입한 모든 보험의 수령인이 박춘배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가짜였습니다.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녀는 책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화훼농장 소유권 이전 서류도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지장을 찍은 거죠.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춘배는 수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온 전과자였습니다. 재력 있는 미혼 여성이나 미망인을 노려 접근한 뒤 사고를 유도하거나 기다렸다가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사고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화훼농장,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재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관련된 건가요? 박춘배와 시어머님은 지난 3개월간 수차례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인됐고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농장 소유권의 일부를 시어머님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계약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박춘배와 시어머님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해서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창밖으로 늦가을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어두웠지만 이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끔찍한 범죄에 맞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싸늘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죽으면 20억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가지는 거야. 녹음 파일을 들으며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박춘배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공모 관계가 확실해졌어요. 형사는 조서를 펼쳐 박춘배의 진술을 읽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접근했다고 합니다. 5억의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 5억도 주기로 했다고 돈 많은 사돈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이 만난 횟수만 해도 20번이 넘습니다. 매번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더군요. 형사는 증거물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춘배의 만남이 담긴 CCTV, 영상,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사람이에요? 돈에 아무리 미쳐서도 그렇지 왜 이러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5억이 뭐가 중요해. 20억이야. 내 아들 결혼시켜준 값을 받아야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의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 갑자기 신혼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던 이유,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숨겼던 이유,
모든 것이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네, 시어머님은 작년부터 이미 사돈 되실 분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결혼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요? 시아버님은 전혀 모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남편분이 면회 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2살의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어머니의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선주 씨는 농장의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일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농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온실 뒤편에서 시어머니와 박춘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서류 준비 다 끝나 지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어쩌고? 그 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사고로 위장할 거 아니야. CCTV에는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농장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통해 어머니가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받지 못했고 그날 아침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주 씨, 사고 현장 블랙박스도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어머니의 차를 들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조사해보니 박춘배와 연락한 흔적이 있더군요.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CCTV도 봐주셔야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온 직후 박춘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머니의 손에 강제로 지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병실의 어머니 곁에 앉아 울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급히 달려오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다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뇌의 활성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곧 의식이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음모에 맞서 새 이부의 사기 행각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우리 엄마 평생 혼자 고생하시면서 저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농장의 꽃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기를.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와 박춘배의 최종 선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한편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춘배, 이명숙.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백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증거물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춘배의 통화 녹음,
농장 CCTV 영상,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응급실에서 찍힌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이들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미수 및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박춘배는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춘배, 이명숙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더는 이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 구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주야,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는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법정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우리 다시 시작. 이제 그만해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화훼농장에도 이제 꽃이 피어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함께 농장을 다시 일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던 무렵, 외할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농장과 함께 해온 그는 마지막 순간에 손녀 김선주를 불렀습니다. 선주야, 병상에 누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모녀를 위해 해준 게 없구나. 그저 농장 하나 일궈놓은 게 전부라.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희 모녀는 진작에. 아니다. 내가 진작에 내 어미 곁에서 더 든든히 지켜줬어야 했는데. 외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농장은 내 어미가 혼자 몸으로 널 키우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곳이야. 봄이면 튤립을 심으면서 내가 예쁘게 자라기를 빌었고 여름이면 장미를 가꾸며 내 앞날이 향기롭기를 빌었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 농장의 주인이 될 때가 됐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구나. 외할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이 농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피는 꽃들은 내 어미의 한숨과 눈물로 자란 것들이야. 내가 자라는 동안 어미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꽃들의 밑거름이 됐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내 시댁 식구들이 너희를 배신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꽃들을 보거라.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야. 언젠가는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거지. 외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어미를 잘 부탁한다. 너희 둘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 할애비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농장과 함께 해온 그는 마지막까지도 손녀와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에 꽃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농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그의 마지막 부탁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곧 그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주 씨, 이번 소송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어머님의 범죄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에 강제로 들어온 것부터 어머니 사고까지 모든 증거가 있죠?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막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갑작스러운 합가 선언, 신혼생활 침해, 어머니, 교통사고 관련 공모 혐의, 그리고 재산 탈취 시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찾아왔었어요. 합의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의는 없습니다. 제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훈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선주야, 정말 미안한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이미 파산이다. 시아버지의 애원 섞인 전화도 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마침내 재판부는 3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범행이 증명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5억의 빚이 있는데 이제 3억을 더. 정우는 법정 밖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시댁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은 이미 빚으로 다 날렸고 이제 위자료까지 더해져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정훈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혼이 확정된 날, 그녀는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의식이 거의 돌아와 있었고 재활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새로 시작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여름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니의 화훼 농장에서는 여전히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3살,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전 남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3억의 위자료를 갚아야 했고 이미 5억의 빚이 있던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시누이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저지른 범죄의 충격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난 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결국 시아버지는 그해 겨울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선주야, 미안해. 그는 몇 번이고 전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이제 그만하세요. 선주 씨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요. 공통의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은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어머니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제 너만이라도 새 삶을 살아라.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위자료를 갚기 위해 정우는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옮겨 다녔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선주 씨 소식 들으셨나요? 가끔 그는 화훼 농장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소했을 때 정우는 조그만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출소한 어머니는 절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자신의 죄를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재혼도 하지 못했고 안정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는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했더라면, 김선주와의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래도 선주 씨는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그리움뿐입니다.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좋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화목한 가정이 모두가 어머니의 욕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 근처 절에 들러 108배를 올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소원은 어머니의 회복이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절마당에 엎드릴 때마다 그녀의 무릎은 까져갔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모른 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선주 씨,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뇌파가 많이 안정적이네요. 담당 의사의 말에 그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장 이야기, 꽃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엄마 기억나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튤립밭에서 나를 업고 다니시던 거. 그때처럼 우리 다시 꽃밭을 걸어요. 10월의 어느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야. 그 한마디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의료진이 놀란 것은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보통의 환자라면 수개월이 걸릴 재활을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머니는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 내가 매일 내 손을 잡고 울던 걸 다 들었단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그 손길을 따라 이승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내 딸 지켜주겠어.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계속되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곧 혼자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퇴원이에요. 우리 다시 농장으로 가요.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손을 맞잡고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훼 농장은 더욱 번창했고 두 사람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선주야, 이제 우리 둘이 사는 게 제일 좋아.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다시는 결혼할 생각하지 말자, 선주야. 이 돈으로 우리끼리 펑펑 쓰다가 가는 거야. 그 말에 그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살에 이른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그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농장의 꽃들은 여전히 사계절 내내 피어났습니다. 봄이면 튤립과 수선화가, 여름이면 장미와 백합이, 가을이면 국화가, 겨울이면 동백이 그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유럽 가서 꽃 농장도 보고 올까? 그래, 가자. 우리가 못 해볼 게 뭐가 있어. 모녀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농장을 방문하고 프랑스의 라벤더 밭을 거닐며 그들은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재혼은 생각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에요. 어머니도 더는 새로운 인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아픔으로 충분했다는 듯이 딸과의 생활에 온전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최고야. 누가 뭐래도. 저녁이면 모녀는 농장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추억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세상에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 꽃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모녀의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김선주와 어머니는 20억대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화훼 농장의 성공과 꾸준한 투자로 재산은 늘어갔지만 그만큼 사람을 보는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선주 씨, 우리 아들하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선을 보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지금 생각이 없어요. 대화 속에 숨은 의도를 찾으려 하고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춰진 속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갑자기 옆집에서 김치도 갖다 주고. 그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잘 사는 걸 다들 알잖아.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의 배신을 겪은 후 모든 선의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관심 있다고 하면 난 이제 무조건 경계부터 해. 농장 확장을 위한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그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상대방의 뒷배경까지 조사했습니다. 선주야, 우리가 너무 사람을 못 믿게 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당한 게 얼마나 끔찍했던가요. 돈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마음의 평화는 멀어져 갔습니다. 또 누가 우리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순수한 호의를 믿기 어려워졌고 진심 어린 관심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없었다면 더 자유로웠을까? 더 순수하게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건 역시 이미 지나간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행복하면 돼.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은 닫혔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정원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그 향기는 변함없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정원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아니 어쩌면 당뇨된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어머니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고급 주택에서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요즘도 친구들 만나니?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들 바쁘대요. 연락도 잘 안 돼요. 실제로는 그녀가 점점 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돈 있는 집딸이라는 꼬리표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소개팅 얘기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래? 그냥 우리 농장 규모를 먼저 물어보더래요. 모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 필요한 업무적 대화만 하는 정도로 관계가 제한되었습니다. 깊은 우정이나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가끔은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한 번 되면 두 번 다시 믿기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야. 농장 직원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월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희 딸 대학 등록금이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기대로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주말이면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지만 그마저도 온전한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판매 직원들의 과도한 관심이 불편했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원피스가 사장님께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결국 그들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갔습니다. 넓은 집, 아름다운 정원, 호화로운 생활. 하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람 믿다가 당한 것보다는 낫지 않니? 그렇게 그들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온실 속 화초처럼 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지만 진정한 교감과 소통이 없는 삶. 그것이 이혼 후 그들이 선택한, 아니 어쩌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또 악몽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은 후로 그녀는 종종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거기 가지 마. 잠꼭대기라도 하듯 중얼거리는 딸의 모습에 어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는 어머니의 제안을 그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냥 가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 박춘배의 고백,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해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선주야, 우리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힘든가요? 그래. 나도 매일 밤 그 사람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위해 강한 척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엄마? 가족은 우리처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상담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의는 그들이 겪은 배신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두 분의 불신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두 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치유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다가도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다시 움츠러드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결혼이란 걸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사랑이란 게 꼭 결혼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들은 점차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꽃시장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품종의 난초를 확인하러 온 그녀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꽃을 나르고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정훈이었습니다. 선주 씨,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꽃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덕분에요.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정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절에 계세요. 매일 참여하신다고 신우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주 씨, 농장이 많이 커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이제 꽃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그녀의 말에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제가 진작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니 네, 빚은 아직 다 못 갚았지만 조금씩이라도. 정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네, 지금 난초 보러 왔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정훈이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꽃시장의 한 직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훈 씨를 만났어요. 꽃시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날 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김선주 씨는 어머니와 함께 화훼농장의 새로운 온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꿈꾸는 정원 프로젝트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재산만 지키면서 살 순 없지. 어머니의 교통사고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높은 담을 조금씩 낮추어 보기로 했습니다. 꿈꾸는 정원에서 아이들이 꽃을 가꾸면서 힐링도 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원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녀의 말에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구나. 새로운 온실은 수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상처받은 사람들이 꽃과 함께 치유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이렇게 쓰이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을. 상처는 여전히 그들 안에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힘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우리도 이제 조금씩 변할 수 있을까? 네. 엄마, 우리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온실 너머로 보이는 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꽃향기가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두렵지만 이제 그들은 그 두려움을 너머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